오늘 분석은 투자의 의사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되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혹시 지난 10년간 국내 증시에 투자하시면서 좀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왜 우리나라 기업들 가치는 이 모양일까? 이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바로 그 해답의 실마리를 바로 옆 나라 일본의 경험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본이 무려 30년의 장기 침체를 어떻게 끝내는지, 그리고 증시 최고점을 어떻게 다시 썼는지, 그 생생한 기록은요, 지금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투자 전력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 차트 한번 보시죠. 왼쪽이 2010년대 우리 코스피고요. 오른쪽이 1990년대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닮지 않았나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그냥 옆으로만 길게 늘어선 모습. 바로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이고,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제 20년 실전 경험으로 볼 때 역사가 완전히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주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과거는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아주 중요한 거울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일본은 과연 이 길고 긴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성공 방정식에서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어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순서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침체에 빠졌는지 그 원인부터 해부해 보고요. 그리고 어떤 정책들이 기업과 시장을 뿌리부터 바꿨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한국 시장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일본의 장기 침체, 그 원인을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대체 거대한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한 나라의 경제를 30년 동안이나 꽁꽁 묶어둘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1985년 플라자 합의라는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독일을 압박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렸는데, 그 결과 엔화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수출 기업들이 죽는 소리를 내니까 일본은행이 경기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확 낮춰버립니다. 이렇게 풀린 돈이 갈 곳을 잃고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역사에 남을 어마어마한 자산 거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1989년 뒤늦게 정신 차린 일본은행이 거품을 잡겠다고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자 뻥 하고 터져버린 거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한 번의 붕괴가 그냥 주가 좀 떨어지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충격으로 일본 경제는 30년 동안 물가가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성장을 위한 투자는 아예 멈추고 현금만 끌어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좀비 기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버블 붕괴의 후유증이 일본 경제의 체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자, 그럼 이 암울한 터널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이제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이 깊은 침체의 늪에서 일본을 건져 올린 강력한 정책 엔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기업의 체질 개선을 강제한 일종의 기업혁명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2013년에 시작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 바로 구조개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화살이 그냥 돈 푸는 거였다면, 이 세 번째 화살은 일본 경제와 기업의 뼈대를 바꾸는 대수술이었어요.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비효율적인 경영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 구조개혁의 설계도가 바로 이토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나온 원칙들이 일본 기업 거버넌스 혁명의 핵심이 돼요.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주들 돈으로 장사했으면 최소한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 ROE는 내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이사회는 사장님 거수기가 아니라 제대로 감시하고 투자자들이랑 제발 대화 좀 해라.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명령이었던 거죠. 근데 이 명령이 그냥 보고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거의 10년에 걸쳐서 아주 집요하게 제도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한테 주주로서 목소리 내라고 압박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원칙들을 만들고, 결정적으로 2023년에
도쿄증권거래소가 직접 나섭니다. PBR 1배도 안 되는 기업들 명단을 쿡 집어서 사실상 공개 망신을 주면서 개선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지점이 결정적인 변곡점입니다. 그전까지는 기업들 잘 좀 해보세요 하고 권고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증권거래소가 직접 나서서 당신네 회사 주식 가치가 왜 장부상 자산 가치보다도 낮습니까? 개선 계획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상장 유지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압박이 된 거죠. 자, 그래서요. 이 10년간의 끈질긴 노력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 그 놀라운 성과를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39,098.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일본 증시가 잃어버렸던 34년의 세월을 되찾고 마침내 역사적 최고점을 다시 쓴 그 순간의 지수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이 달아졌네? 하면서 다시 쳐다보기 시작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그럼 이 상승 랠리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종합상사, 전자기기, 기계 같은 전통적인 수출 기업들이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엔화 약세 효과도 봤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거버넌스 개혁 요구에 가장 빨리 움직인 곳들이에요. 특히 워런 버핏도 투자했던 종합상사들은요, 쌓아둔 현금으로 고수익 사업에 재투자하고 또 주주들한테 돈을 팍팍 돌려주면서 시장에 가장 큰 박수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트, 이게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더 이상 회사 금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형태로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드디어 기업의 성장이 투자자의 수익으로 직접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자, 지금까지 일본의 성공 스토리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지점이 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중요할까요? 바로 이 일본의 성공 공식을 어떻게 우리 한국 시장에 적용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본 개혁의 핵심 잣대가 뭐였죠? 바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었습니다. 이 표는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 시장을 들여다본 예시입니다. 조선, 원전, 특히 금융주 같은 섹터를 보세요. 여전히 PBR이 1배도 안 되는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당장 회사를 다 팔아서 자산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가치보다도 주가가 싸다는 뜻입니다. 일본 정부와 거래소가 타겟으로 삼았던 기업들이 바로 이런 기업들이었어요.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이미 높은 PBR을 가진 훌륭한 기업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일본 모델에서 참는 기회는 바로 이 저평가된 자산주 영역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제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반드시 피해야 할 리스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실행에 옮길까요? 그냥 PBR 낮으니까 사자.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체계적인 3단계 접근이 필요해요. 첫째, 가치 필터링입니다. 일본 사례처럼 PBR이 낮은 기업을 고르되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FCF, 그러니까 회사가 세금 내고 투자할 거 다 하고 나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이 많은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배당을 주든 자사주를 사든 할 거 아니겠어요? 둘째, 경제적 해자 분석입니다.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건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독점적인 기술력이나 브랜드 파워, 즉 경제적 해자를 가졌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게 장기적인 성장의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셋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몰빵은 절대 금물입니다. VIR, 즉 최대 예상 손실 개념을 적용해서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려 애쓰는 것보다 일본의 사례처럼 명확한 변화의 신호를 읽고 그에 맞춰서 내 전략을 짜고 대응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아직은 좀 미흡하죠. 하지만 일본이 10년에 걸쳐 이걸 해냈듯이 변화의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일본의 경험이 여러분이 생존의 무대인 이 시장에서 포트폴리오를 지키고 또 키워나가는데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